내 이름은 아멜리아이고 태어난 지 3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현재 처음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 다니엘은 두 번째 결혼입니다. 우리는 동갑이고 이제 함께 새 가족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은 매력적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여관과 우리 둘 다 관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관의 업무는 다양하고 매우 까다롭지만 자연에 둘러싸여 있으며 매일 성취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아버지는 친절하고 성실하며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느껴보세요. 남편도 그런 점에서 시아버지와는 아주 잘 지내지만 대학 졸업 후 뉴욕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에는 시어머니 줄리와는 약간 긴장감이 있었어요. 무역회사 영업사원으로 바쁘지만 알찬 나날을 보내고 있음 당시 남편은 대학 동창으로 알았고 5년 전 고향에 돌아와 결혼해 가업을 물려받았으나 결혼이 끝난 뒤 다시 인연을 맺었다. 그는 관련된 사업을 위해 뉴욕을 방문했고 결국 우리는 낭만적인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나는 평생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가 프러포즈했을 때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깊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했지만 결혼의 현실에 직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아내 이후로 장남이라는 전통적인 견해에 대해 경고했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직업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내 일에 대해 자랑스럽고 열정적이어서 이 결정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힘든 그의 친절함과 진심이 저를 결정하게 했고 처음에는 그의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 줄리는 그의 전 부인을 더 좋아한다는 이유로 우리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전 부인이 친절하고 세심하며 친밀한 관계를 누렸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을 함께 보낸다, 이혼이 과소비 때문이라거나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라고 믿었다. 나는 사람을 잘 판단할 수 있다. 나는 그녀가 이혼의 진정한 이유를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나는 그런 옷을 입은 그녀의 날카로운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입니까? 그녀는 나를 다니엘의 전 부인과 비교하여 내 옷이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남편을 부양해야 합니다. 그녀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 경력이 어쩌면 나를 여성으로 보고 가족 생활에 관심을 갖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의 가혹한 말은 나에게 빨리 상처를 주었지만 다니엘은 항상 나를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당신은 그녀의 엄마를 좋아합니다. 그녀의 지원에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줄리와 더 좋은 관계. 처음부터 우리 결혼을 반대했던 그녀에게 처음부터 나를 비판한 그날부터 찢어진 칭찬을 목표로 끝까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비난한 날부터 직접적으로 불평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분노는 그녀의 태도에서 명백했고 우리 관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날에 그녀는 나를 완전히 무시할 것입니다. 줄리가 내 처남인 노어와 내 처남인 조디보다 더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꾸준한 직업도 없이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혼자 사는 노아는 도박을 하면서 하루를 낭비합니다. 내가 오늘 밤에 나를 위해 저녁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때? 요리해. 이게 무슨 맛인지 요리를 제대로 못하느냐고 남편이 떠난 뒤 말이 더 무겁다고 불평한다. 찌르는 듯한 말 때문에 혼자 울곤 한다. 조드는 드물게 방문할 때마다 비난으로 가득 채운다. 다니엘의 전 애인은 왜 그렇게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는가? 다니엘의 전 애인은 스타일리시했고 애교의 동생은 왜 이렇게 한심한 사람과 결혼했는가? 전처에 비하면 조용하면서도 낑낑대고 남편과 나는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있는 나를 좋아한다며 형수가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 다니엘 전 여친 수업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어? 내 동생을 바보로 만들지 마. 거울을 봐. 더 노력해. 나는 말없이 받아들였는데 그녀는 솔직하게 더 엄해졌어. 빨리 이혼했으면 좋겠어. 우리를 당황하게 해. 둘 다 저를 언어적으로 학대합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괴롭힘을 보면 꾸짖으며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줄리는 학대에 가담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무관심합니다. 시댁의 이야기는 종종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외롭게 만듭니다. 나는 계속해서 이거 괜찮을까? 라고 자문했지만 결국 남편과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는 우리가 함께 있지 않을 때 당신을 인정하십니다. 그녀는 당신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직업윤리 그녀는 분명히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나는 단지 그녀의 과로가 걱정됩니다. 엄마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애씀으로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그의 말은 나를 놀라게 했고 나는 그녀가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나는 노력했습니다. 랩 작업을 개선하기 위해, 단순한 업무 이야기 이상을 공유하기 위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나는 그녀에게 선물을 주고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5년 후 우리는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과 나는 줄리가 나에게 준 소식을 공유했을 때 기뻤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 처음으로 가족으로서 서로를 응원해야 하니까 힘들지만 함께하자. 그녀의 마른 지지를 느끼게 해준다. 그녀는 나를 새 잎사귀처럼 다정하게 대하기 시작했고 따뜻함과 배려로 나에게 말해줄 것이다. 건강 잘 챙기고 과로하지 마세요. 몸이 불편하면 말해주세요. 입덧 중에 이 말이 위로가 됐어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는 게 최선이라는 걸 알려주세요.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친절함은 제게 기둥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녀가 진심으로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변화에 매우 기뻤고 마침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느꼈습니다. 아들을 낳은 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노아와 조드가 그들의 태도를 축하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추정되는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는 아기를 진정시키려고 애쓰는 동안 나에 대한 비꼬는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노아가 나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이 가족과 결혼했기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당신은 집안일을 우선시해야 하고 자녀 양육은 열심히 일하고 매일 가족을 돌보는 것이 당신의 의무입니다. 조디는 내 나아짐을 설명합니다. 줄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단둘이 있을 때 나에게 직면했고 엄마에게 한마디도 위로하지 못하고 너는 밖에 있는데 줄리는 흔들리면서 내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조디의 말을 보고 즉시 그녀를 꾸짖었다. 힘들어요. 당신을 키우는데 도움이 필요했어요. 당신이 다시 그런 말을 하면 우리 모두 서로를 지지합니까? 당신이 다시 그런 말을 하면 당신은 더 이상 이 가족의 일원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줄리의 강인한 사랑에 감동받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껴안았을 때 그녀가 응답해줘서 고맙다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온화한 미소. 당신은 우리 가족의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그 순간 줄리에 대한 깊은 애정이 촉발되었고 내 마음은 아직 친한 친구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녀가 나를 가족처럼 보살펴주는 것은 위로가 아니었고 조드는 방문할 때마다 그들의 빈정거림을 계속 가져왔지만 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시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버틸 힘이 생겼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시는데 너무 피곤하셔서 잠시 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혼자 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줄리가 그를 찾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장례식이 끝난 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줄리를 위로하고 남편에 대한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모든 재산과 보험금을 물려받았습니다. 데니얼은 줄리의 지원으로 가족을 물려받았고 직원 줄리는 때때로 그녀의 외로움이 우리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의 내면의 슬픔을 느낄 수 있었고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유산을 기리며 끝까지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만들기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고객님들께 사랑과 감사를 받는 분입니다. 그 강인함에 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죽음 이후 3년 동안 그녀의 회복력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쇠약해졌고 여관에서 물러나며 여관에 바빠졌습니다. 그녀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당신이 좋아하는 접시를 사서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식사 시간을 밝게 해주기를 바라며 우아한 식기를 선물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요리입니다. 입고 소중히 여길게요. 전할 말이 있어서 계속 진지한 표정으로 침대 옆에 세심하게 앉아 있었어요. 당신이 한 모든 일에 감사해요. 과거에 당신을 향해 거칠게 굴었던 것에 대해 사과해요. 오랫동안 사과하고 싶었지만 내 자존심 때문에 인에 대한 헌신에 감사하지 못했고
내 아들은 내가 못 됐을 때에도 항상 친절했습니다. 처음부터 더 친절하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너무 늦었지만 용서해주세요. 그녀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저 둘은 늘 우리 사이가 더 좋아지기를 바랐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간절한 소원을 그녀에게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우리 가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녀는 애정 어린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그녀의 좋은 날에 대한 그녀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햇빛을 즐겼고 좋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내 아들은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우리의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고 슬프게도 2년 후 그녀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니요, 자드도 참석했습니다. 기념물 줄리는 변호사가 준비한 유언장을 가지고 있었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여 검토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떠나려고 했을 때 남편이 개입했습니다. 당신은 이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구성원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여기 있어주세요. 노어와 자드나는 그의 간청에 감동하여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드는 내 존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외부인이 이 중요한 가족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떠나십시오. 그녀는 긴장이 고조되면서 그녀의 말을 짤깍 소리를 냈지만 남편은 계산했습니다. 침착하면서도 확고하게 제 아내는 이 가족의 중요한 일원입니다. 그녀는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잠시 침묵 후에 반대합니까? 그녀는 자신의 말에 덜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걱정됩니다.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물러나는 듯 보였고 방이 조용해지면서 변호사는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나는 남편이 예상한 대로 줄리가 저축한 재산과 보험의 대부분을 각각 절반씩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노아 그리고 조디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친척도 아닙니다. 왜 그녀는 상속을 받고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까? 할 말이 없나요? 저는 할 말을 잃고 AB에 완전히 사로잡혀 그냥 거기 서서 멍하니 이미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녀의 어조에서 분노가 뚜렷이 나타나 분위기를 더욱 긴장시켰지만 변호사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긴장 속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줄리가 아멜리아가 가족을 위해 한 일에 대해 고인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멜리아는 가족 구성원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거의 방문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항상 참석했습니다. 변호사는 어미려의 끊임없는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삶에 깊이 통합된 진정한 가족 구성원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줄리가 이 말을 듣고 나에 대해 가졌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디는 이 말의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눈에 띄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그냥 거기 서서 대화가 끝난 후 조용히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준비가 되었다면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이제 고인이 남긴 진술을 읽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물었고 줄리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유언장은 변호사에게 읽혀졌고 노아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농담을 했습니다. 당신이 항상 나에게 경제적으로 그렇게 의존해왔던 것과 내가 그것을 계속 가능하게 해준 것에 대해 후회합니다. 아멜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성실했고 헌신적으로 사랑과 존경을 나타냈지만 재정적 동기 없이 그녀에게 내 재산을 남겨준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당신이 그녀에게 가한 괴롭힘에 대해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다니엘과 어떤 관계도 끊으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이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의 성실함과 청렴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조드와 노아는 그러한 엄격한 말에 직면하여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재산이 다음에게 전달되는 동안 법적 최소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줄리의 소지품을 정리한 지 몇 달 후 갑자기 대출이 필요해 나타났습니다. 그는 경마로 인해 모든 돈을 잃었지만 이를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받은 상속 재산은 내 것이어야 했습니다. 저와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공평합니다. 그는 대담하게 다니엘이 좌절했다며 깊은 한숨을 쉬며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엄마의 유산이라 해도 도박 자금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엄하게 덧붙였습니다. 아이 알을 위해 분노를 억제하고 화해를 바라지만 다음에는 그럴게요. 한 달 후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조드도 도움을 청하러 방문했어요. 우리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빚이 5만 달러가 있어요. 그것 없이는 새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혼자서 이 금액을 모금할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는요. 그만하세요. 아직도 그렇게 부주의합니까? 당신이 정말로 결혼을 결심했다면 도와줬을 텐데 나는 당신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 아내에게 무례하다. 당신이 그녀를 대하는 방식에 화가 난다. 더 이상 당신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대화는 끝났다. 제발 떠나라. 차분한 남편을 처음 본 것 같다. 너무 화가 나서 표현하다 놀랐고 다소 안도감을 느꼈다. 조드 아마도 겁에 질려 빨리 우리 삶을 떠났다가 평화롭게 계속 소문이 돌았다. 노아가 익사하고 도박을 하고 있었다는 것. 데부스는 채권 추심자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조드는 돈을 확보하지 못해 파트너에게 버림받았다. 나는 줄리와 그녀의 남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정하기 어려웠다. 우리의 미래를 기대했다. 우리 아들이 장성한 후 결혼할 때부터 상속권을 먼저 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가족이 서클을 확장하는 것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모든 준비가 되어 있음. 그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10년 전쯤 제가 고등학교 때 반했습니다. 남자 2살 선배, 16살에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결국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집을 떠나 이 새로운 삶을 세상에 맞이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남편과 저는 행복한 10년을 함께 보냈고 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언니가 우리를 차갑게 대했던 부모님 집. 그런데 그녀가 결혼하기로 선택한 남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크리스틴입니다. 저는 2자녀와 9살 딸과 7살 아들을 키우는 미혼모입니다. 제 인생을 바꾸는 만남은 고등학교 초반에 일어났습니다. 운명의 사람 마이클을 만났습니다. 같은 학교 선배였고 교직원실 근처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 순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고 그 사람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랑에 빠졌어요. 마이클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결혼하는 건 운명인 것 같지만 나에게는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나는 단지 내 자랑스러운 평범한 16살이었습니다. 건강하지만 그 순간 소설 속 주인공 마이클은 국립대에 갈 운명의 훌륭한 학생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학생 간의 결혼을 제안했지만 당신 후에 결혼하자. 지아레이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말한 직후에 말했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잊을 수 없는 겨울이었습니다. 마이켈의 4학년 때 그는 학업을 계속하는 대신 나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기로 결정했고 아기는 예상대로 부모님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밥은 대기업의 임원입니다. 상당한 부를 가진 회사가 걱정을 표명했습니다. 크리스틴 당신은 이제 겨우 16살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어머니도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려면 이 어린 나이에 제대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결혼을 반대했는데 밥이 제안을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진료소를 운영하는 의사를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그러나 그때쯤에는 마이클과 나는 이미 마음을 굳혔고 이제 엄마로서 우리는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입장이라면 그의 부모님의 말과 감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확실히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우리는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결정을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편지를 남기고 조용히 필수품을 챙겨서 멀리 뉴욕으로 가는 것이 아무도 모르게 집을 떠났습니다. 계획 없이 출발한 것은 아니다. 마이클은 인터넷을 통해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던 지인에게 도움을 구했다. 스마트폰 게임 앱 개발자 웹씨는 마이클이 아직 고등학생이고 여자친구도 임신 중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에마어 웹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30대 남성 에마어 웹은 혼란스러워도 계속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어리다는 것을 알았지만 당신이 취한 줄 알았다면 적어도 20살은 넘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학교 학생 솔직히 당신을 막았을 텐데 이제 이렇게 됐으니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는 머리를 손에 쥐고 그의 사무실이기도 한 그의 아파트에 우리가 머물게 해주었습니다. 아파트를 빌리려면 계러가 필요하지만 상황이 안정되면 부모님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 있어서 마이켈과 저는 현재 주소를 한 줄도 밝히지 않고 부모님에게 엽서를 보냈습니다.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를 찾지 마세요. 마이켈은 에마어 웹의 게임 개발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아직 중학교에 있을 때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마이켈이 이렇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에마어 웹은 분명히 마이켈이 게임 개발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사무실과 생활 공간이 합쳐진 공간에서 청소와 요리를 맡았는데 새로운 도전이었고 일상에 색을 더해주었어요. 미스터 웹이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어요. 그동안 편의점 외식에 의존해왔어요. 정크푸드. 때로는 라면, 집밥이 그리웠던 적이 많았던 그의 말을 들으면서 어머니를 도와 집에서 요리했던 경험이 여기서 유용하게 쓰이면서도 동시에 나의 추억도 되새기게 되었다. 부모님과 가끔은 기분이 다운되기도 했어요. 결혼과 가정의 무게를 새롭게 깨닫고 있던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도 호화로운 신혼여행도 없었지만 작은 케이크 하나 사서 소박하지만 따뜻한 축하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딸이 있었고 우리 셋의 행복한 사진이 담긴 엽서를 두 부모 모두에게 보냈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가족 사진을 찍어 직장에 있는 부모님에게 보내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에마어 웹의 사무실은 급여가 높지는 않았지만 성취했습니다. 에마어 웹이 약속한 대로 이 앱이 시장에 출시되면 약속대로 적절한 보너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년 후 우리는 기대 이상의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아이는 남자아이였고 우리 가족은 4살이 되었습니다. 바쁜 하루였지만 행복이 넘쳤던 것은 아마도 이러한 만남의 기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 두 아이를 깊이 사랑했고 우리의 나날은 헤아릴 수 없는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10년 후 봄에 집을 떠난 후 갑작스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크리스틴 정말 미안해요.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비밀이 있었어요. 사실뼈를 받았어요. 고등학교 입학 전 동생의 골수 이식 재발의 위험을 알면서도 결혼해서 당신과의 삶을 선택하게 되어서 정말 미안해요. 다정하게 손을 잡고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그 사실을 알았어도 계속 그랬을 거예요. 당신과 결혼한 것은 의심할 바 없이 마이클의 부모님과 오빠에게 연락이 되었고 가족들이 모인 채 병실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마이클은 깊은 감사와 사과를 표했습니다. 아빠, 엄마. 형 같은 아들이어서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기부자로 활동하면서 나는 크리스틴과 아이들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요. 카렌의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가 답장했어요. 당신이 보낸 엽서는 볼 때마다 항상 너무 행복해 보였고 그녀가 부드럽게 이 말을 듣고 안도감을 느꼈어요. 마이클의 손을 잡은 마이클은 가족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크리스틴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잘 돌봐주세요. 미나, 잭 당신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슬프지만 감사합니다. 그것은 슬픔에 찬 마이클의 마지막 말이었지만 또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결심, 그리고 마이클을 위한 결심 더 강해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이클의 부모님 형제와 뉴욕의 몇몇 동료들을 초대하여
작지만 따뜻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마이클 부모님의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제의하셨습니다. 함께 살았지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부모님에게 많은 걱정을 안겨줬고 이제 그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내 결정을 듣고 시댁에서 이해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하세요. 마이켈 대신 밥이 추가로 제안했습니다.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이 제안은 일할 의향이 있었지만 나에게 큰 안도감을 줬습니다. 두 자녀를 부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중학교만 마치고 수입만 있어서 시댁의 도움을 받아 방학 때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로 약속하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화로 미리 알렸는데 10시 넘어서 돌아오자마자 몇 년 동안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랑스러운 두 손주가 생겨서 정말 기쁘고 고생 많았어 잘했어 이 말을 듣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는데 가족 중 유일하게 차갑고 멀게 남아있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누나 어떻게 감히 내가 떠난 뒤 이렇게 뻔뻔하게 돌아왔니 우리 여기서 많은 일을 겪었다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내 여동생 3년 선배이자 늘 예쁘고 잘생겼고 똑똑해서 어릴 때부터 자주 무시하고 놀리곤 했다. 지방 명문대에 다니다가 16세 여동생이 가출했다는 소문에 영향을 받았다. 29 현지 유명 회사에 7년째 근무하며 결혼에 대한 절박함이 보였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중퇴자이고 아이 둘이 있으면 제대로 키울 수 있겠지. 이제 부모님 집에 오는 건 귀찮은 일이야. 내가 떠난 이후로 이런 가혹한 말을 하던 그녀는 내 방을 자신의 공간으로 사용하며 집을 비워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대놓고 표현했다. 나와 내 아이들에게 그녀의 태도는 한 번도 마음을 열지 않은 아이들에게 분명했습니다. 어딘가에서 강한 성격을 물려받은 큰딸 미나가 가끔 여동생에게 날카로운 말을 했습니다. 이모 결혼 안 할 건가요? 미나는 종종 도발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이모라고 불리는 걸 싫어하는 언니 갑자기 이모라고 불러서 헷갈리는데 그만 좀 불러줄래? 미나한테도 어린애한테 화를 내는데 미나는 늘 얌전한데 너는 이모야. 그렇지 뭐라 불러야 하지? 아이들은 새 학교로 전학해야 했고 처음에 걱정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빨리 적응하여 여름 방학 동안 매일 행복하게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들은 마이켈의 부모님 집에서 며칠을 보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형제 켄은 아이들을 다양한 장소로 데려가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사주는 것을 좋아했고 내가 마이켈의 집을 방문했을 때 아이들은 매우 즐겼습니다. 그의 부모님과 형제 켄은 마이켈이 도시에서 보내는 시간에 대해 열성적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종종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곤 했습니다. 마이클에 대한 추억을 공유하는 켄은 마이클과 달리 눈썹만 비슷해 보이는 건장한 남자였고 마이클은 온화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켄은 더 적극적이고 의지가 강했고 대화를 잘하고 가족들에게 자주 미소를 지어주는 쾌활한 성격이 훌륭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3개월쯤 지나서 마이클을 추억하고 있던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연희한테 뜻밖의 가혹한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애 둘 낳고 직업도 없이 돌아왔군요. 기생충처럼 중학교만 졸업해서 그런가 봐요. 그녀는 나에게 차갑게 말했다. 이 상황에 괴로워하는 어머니가 나를 변호하러 오셨습니다. 크리스티는 당신이 일을 시작한 이래로 집안일을 돕고 있습니다. 당신은 집에 한 푼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여동생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할 수는 없나요? 마음의 상처를 입은 그녀는 내 여동생을 훈계했습니다. 내 여동생은 크리스틴이 일하지 않고 어떻게 생활비를 관리했는지 정말 놀랐다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집에 돌아온 직후 그녀가 놀란 것은 당연합니다. 마이클의 부모님은 자녀 양육비로 약속한 금액으로 내 계좌에 $5,000를 입금해 주셨습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보냅니다. 그렇게 큰 액수는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절하려고 했지만 밥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크리스틴이 일하는 대신 너무 많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으면 합니다. 마이켈라는 그들의 말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족 비용으로 매달 $1,500를 사용합니다.
최소한 $500는 나 자신을 위해 유지하고 나머지 33,000달러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저축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재정적 세부 사항은 어머니만이 알고 있었고 크리스틴 외에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는데 나보다 요리나 청소를 더 열심히 하는데 언니는 내가 곧 결혼하는 걸 누가 걱정하냐고 반박해서 집안일은 관심이 없다. 결혼한 나는 그녀가 요리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케이가 결혼한다면 요리에 대해 좀 더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엄마한테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그녀를 화나게 하는 것 같았고 그녀는 격렬하게 반박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걱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요리 수업을 듣는다. 나는 가난한 집의 요리를 배울 필요가 없다. 어머니는 자신의 말에 격노했다. 가난한 집의 요리가 미안하다고 분노를 표했다. 내 여동생의 중매 노력이 성공했고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결혼을 발표했다. 그 사람보다 3살 위인 의사가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드물게 좋은 기분으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크리스틴, 이런 말 하기 싫지만 내 결혼식이나 피로연에 당신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집에서 도망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복귀에 대해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중학교 중퇴자이거나 미혼모이기 때문에 가족 모임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그녀에게 전형적인 방식처럼 느껴졌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그 말에 화를 냈지만 의사와 결혼한 여동생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식에 참석해 주기를 바라지만 저는 아버지의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녀가 반항적으로 선언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신경 쓰십시오. 가족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빠 엄마를 개입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 싸움은 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 여동생은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H, 정말 신발 2개 잘 됐네요. 그 순간 낑낑대며 방으로 돌아간 미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모는 성격이 나쁜 편이다. 아버지, 어머니 둘 다 그냥 한숨을 쉬었다. 집에 돌아온 지 1년쯤 됐을 때 언니가 결혼을 했고 언니가 떠난다는 생각에 조금은 안도했다. 결혼식 10일 뒤에 집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왔는데 사실 기념품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안 갈 예정이었는데 남편이 놀라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당신의 결혼식이나 그녀가 대답한 피로연에 참석하기 위해 신혼여행 중에 실수로 실수했습니다. 그것을 영원히 숨기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결혼했으니 괜찮습니다. 그녀는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자신의 상황을 장식한 것 같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은 결혼 전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 온 가족이 초인종을 울렸고 엄마가 문을 열자 거기에는 내 여동생과 그 신혼 남편이 서 있었지만 그 남편의 얼굴을 본 순간 나는 어쩔 수 없었다. 근데 켄이 뭐라고 외쳤는지 큰 소리로 외쳤어. 내 반응에 조금 놀란 여동생이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말했어. 내 남편에게 너무 친근하게 말하지 마. 이 사람은 내 남편이야. 켄, 너희들 처음 만나는 거 맞지야. 하지마. 그냥 아이만 낳는 언니라고 웃으면 엄마는 얼굴이 흐려지고 아버지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가족 모두가 언니의 무신경한 말에 어리둥절했지만 켄은 언니를 무시한 채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아라고 말했다. 그럼 당신은 크리스틴이군요. 내 앞에 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마이클의 동생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방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켄이 낮은 목소리로 내 여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여동생은 짜증을 숨길 수 없어 반박했습니다. 정말 멍청하고 주제넘은 크리스틴입니다. 돌아가세요. 내 멍청함이 우리에게 닿기 전에 켄이 침착하게 말했어. 크리스틴은 사과 안 할 거야. 꽉 쥔 손이 그 정도로 떨릴 것 같았는데 그렇게 말하면 크리스틴 지금 당장 사과해. 켄은 사과할 사람은 너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내 여동생은 혼란스러워했고 켄은 계속해서 엄숙한 어조로 사과했습니다. 이 여자는 내 형제의 아내입니다. 내 여동생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당신의 죽은 형제들이 무슨 뜻인지 반복했습니다. 바로 그때 잭이 외쳤습니다. 내 아이들은 켄을 마이켈의 집에서 여러 번 만났고 성장했습니다. 그와의 친밀한 관계, 그들은 그가 데려간 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를 매우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켄은 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16살의 아이를 갖기 위해 가출한 창피한 여동생,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왜 그녀가 집으로 돌아왔는가? 그 남자는 내 동생이었어. 내 여동생은 충격에 헐떡거렸다. 왜 크리스틴이 가족 모임에 없었는지 모르겠다. 왜 그녀는 결혼식이나 피로연에 그녀를 초대하지 않았는가? 글쎄, 중학교 중퇴자이자 미혼모인 자매에 대해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제가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켄은 마이켈과 당신의 여동생이 무모했을 수도 있다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 10년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그 행복은 크리스틴과 아이들 때문이었다고. 당신이 내 동생을 모욕하고 있는 내 여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켄이 지금 막 내 여동생에게 말한 것처럼 계속했어. 난 너와 함께 있는 것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어. 내 여동생은 필사적으로 변명하려고 애썼지. 내가 변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 제발 나를 떠나지 마. 그녀는 당황함을 숨길 수 없었어. 엘리트 의사인 남편을 잃을 생각에 켄은 침착하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바브캐런 크리스틴, 이 상황이 정말 미안해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켄은 울고 매달린 여동생을 부드럽게 끌어당겼습니다. 그에게 가서 우리 가족은 깜짝 놀라 언니에게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됐다고 말했지만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언니는 계속 울었고 저는 평소에도 언니에게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의지가 강한 그녀는 결국 완전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틴, 내가 틀렸습니다. 켄에게 말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녀는 평소와는 다른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그녀를 돕고 싶어 나는 다음 날 마이켈의 집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태에 가난한 동안 마이클의 어머니는 침착하게 우리 아들들과 당신들은 정말 이상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켄, 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여동생은 의지가 강하고 이기적이며 때때로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언니만큼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녀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켄이 갑자기 고백했다고 말한 후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여기 오는 당신과 아이들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당신이 내 동생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고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을 선택했는데 여전히 어리둥절해 대답했지만 내 여동생과 나는 별로 안 닮은 것 같아. 아니, 웃는 얼굴이 비슷해. 목소리 톤이 좋아서 결혼하기로 결정했는데 실수였나 봐. 마이클이 있기를 기다렸어요. 켄이 후회했어요. 조용히 대답했어요. 마이클이 한 말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놀랐어요. 마이클을 잊지 않을 거예요. 솔직하게 말했고 켄이 진지하게 말했지만 크리스틴은 아직 어리고 아이들도 나를 좋아해요. 내 동생 대신에 너희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미안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마이클이 그들의 유일한 아버지야. 마이클의 동생으로서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하지만 그 이상의 감정은 가질 수 없어. 차가 개입했어. 켄, 당신은 틀렸어. 아니, 신혼처의 여동생에게 프러포즈하는 상황이 상식을 초월한다고 해도 켄은 침묵하고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답은 엄하게 덧붙였다. 이 소녀는 항상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조금 이기적이어서 켄은 더욱 낙담해 보였다. 마이클은 정말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말하지만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한 적이 없는데 언니에게 맞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를 향한 말은 신경 쓰지 않았지만 모욕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이켈에게 난 당신이 한 일에 대해 감사합니다. 켄은 낙담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캐런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결국엔 소용없었나 봐요. 물론 지금 이혼하면 옳은 일이죠. 내 입장을 고려하고 밥도 지지해준 그녀의 말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켄은 의지가 강하고 약간 이기적이어서 잘 어울립니다. 크리스틴은 그냥 잊어버리고 이 밥과 함께 커플로 행복해지도록 해주세요. 밥은 위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언니의 이혼 가능성에 대해 카렌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크리스틴,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여동생의 성격을 바로잡을 테니. 평소에는 다정했던 카렌의 확고한 선언에 조금 놀랐다. 누나가 나를 돌아보며 고마워요.
크리스틴이라고 말했다. 모든 게 정말 고마워요. 이런 말을 해서 수고를 끼쳐드려서 미안해요. 새 집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가족과의 인연을 끊을 것 같았던 언니가 이제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를 들고 어머니를 대접하기 위해 자주 집에 오곤 합니다. 시댁 카렌 겉보기엔 온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엄격해요. 언니는 시댁에서의 생활에 대해 불평하곤 했어요. 카렌 말대로 언니는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조금 냉정하게 엄격한 카렌이 바로 그런 거라고 하더군요. 그녀는 필요하지만 어머니는 내 여동생이 결국 이혼하지 않은 것을 내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고 켄은 둘 다 강한 의지로 가끔 격렬한 논쟁을 벌였지만 어떻게든 솔직하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 여동생이 누군가와 원활하게 잘 지낼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서로 어울리기 위해 그녀에게 사과하라고 명령한 사람. 나중에 시내에 있는 웨브씨로부터 마이켈의 마지막 게임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미너 잭에게 보여주기 위해 다운로드했습니다. 이것이 너희 아빠가 만든 게임이다. 게임 속 화면을 보여주니 남매는 마날리아라는 주인공이었는데 우리 아이들 아빠를 모델로 한 제키가 미나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물었어요. 미나 잭은 신나게 화면을 바라보며 마이클의 사랑이 담긴 게임이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하더군요. 게임 클리어 후 쉽게 진행하지 못해서 눈물이 날 때가 많았습니다. 화면에 감사하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마이클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식 후에 만나서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가족이 상속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회사의 대주주로서 높은 명성을 쌓았습니다. 제 처남인 제이슨이 갑자기 당신의 큰딸인 제 아내 에밀리가 주식과 총 상속금 $500만 상속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내 처남과 여동생이 큰 돈을 상속받는 것에 대해 흥분하는 것을 보고 레드가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는 에밀리가 법적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는 약간의 놀라움과 함께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제 이름은 존입니다. 저는 42세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노년의 셀러리맨. 특정 회사의 대주주로 널리 알려진 아버지는 78세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 중입니다. 나에게는 항상 부모님의 걱정거리였던 에밀리라는 누나가 있습니다. 중학교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문제 행동으로 안정된 직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다. 에밀리가 50세가 되자 갑자기 거리를 두는 언니의 행동에 대해 불편함과 경멸감을 느꼈다. 젊은 남자가 집에 와서 내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남자 알렉스는 내 여동생보다 훨씬 어렸고 매력적이었지만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 나에게는 별로 인상을 주지 못했습니다. 에밀리는 뻔뻔하게 우리 아버지에게 결혼 자금을 요구했고 그녀는 뻔뻔하게도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를 괴롭게 해서 결국 물려받게 될 유산인데 지금 쓰면 뭐 어때서 그녀는 반항적으로 반박했다. 나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언니의 태도를 차갑게 지켜봤다. 아버지는 골프를 즐기다가 갑자기 병이 나셨고 며칠 후 조용히 돌아가셨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나를 깊은 슬픔에 빠뜨린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많은 친구들을 놀라게 했고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댔다. 눈물을 흘릴 시간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늘 그렇듯 당황한 어머니를 대신해 장례를 치렀다. 언니는 집을 나가고 장례를 돕지 않았고 장례식이 끝난 후 지쳐서 거의 쉴 틈도 없이 다음 날 변호사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유산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버지는 모르고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이 사실 이상하게 우쭐대던 제이슨과 제이슨이 상속 논의에 끼어들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제이슨은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주식과 $500만 상속 재산을 제 아내가 큰딸에게 물려줄 테니 쓸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는 제 어머니에게 자신있게 자랑했고 나는 이 말도 안 되는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제이슨은 우쭐해 보이는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알았어, 에밀리도 이것으로 우리도 부자가 될 거예요. 그의 흥분은 내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내 형제 시어머니의 의기양양한 태도에 충격을 받은 변호사 에밀리는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을 마주한 변호사는 진지하게 해명했습니다.
미안해요, 에밀리. 하지만 당신은 상속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이 계시가 내 여동생과 처남 모두에게 남겼습니다. 나는 에밀리와 아버지가 친척이 아니라는 것을 늘 알고 있었지만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 혼란스러워하는 에밀리는 절박한 목소리로 애원하면서 엄마의 어깨를 흔들기 시작했다. 엄마, 이게 무슨 뜻인지. 엄마는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에밀리는 흔들리면서 너는 내 전남편의 딸이라고 대답했다. 아빠가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항상 나를 괴롭혔던 에밀리가 이제 우리는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얼굴이 되자 갑자기 제이슨이 끼어들었지만 만약 입양이 된다면 상속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에밀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연희한테 확인을 구하자 네, 그래야지. 그런데 에밀리 앞에서 우리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 아니 에밀리, 우리는 입양을 한 적이 없어. 엄마는 언니와 형부 모두 다시 한번 하는 말에 조용히 시작했다. 충격에 휩싸인 에밀리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어떻게 이게 내가 이 집의 정당한 큰딸이라고 아빠까지 말하자 그녀는 분노에 차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노려보았다. 에밀리는 왜 우리 가문의 부를 독점하느냐고 말했다. 나는 화를 냈고 즉시 반박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하게 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도 할 말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분개하여 닥치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의 딸입니다. 딸에게 돈을 쓰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딸에게 돈을 쓰는 것은 부모님의 의무. 그 상황에 경악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평소 딸에게 돈을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문제는 누나가 아빠에게 빚과 배상금을 쓰게 한 금액이었는데 조용히 지켜보던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에밀리에게도 유언장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저는 유언장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에밀리가 유언장을 몰랐던 것은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아빠는 유언장의 내용을 온 가족과 논의하고 싶었고 모든 사람에게 유언장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초안 작성 당시에는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이것을 지적했을 때 다른 심부름하러 나갔습니다. 제이슨은 분노를 숨길 수 없었고 에밀리를 노려보았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에밀리는 중요했으니 이 질문에 다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니와 처남은 서로를 바라보며 유언장을 듣기로 동의했습니다. 변호사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에는 어머니와 저를 전체 재산의 유일한 상속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에밀리가 상속받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항상 돈 때문에 에밀리와 결혼했을지도 모릅니다. 에밀리, 돈이 생길 때까지 감히 여기로 돌아오지 마세요. 잠깐, 제이슨, 너무 잔인하게 굴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부자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너무 실망했어요. 그런 말을 하며 에밀리를 거칠게 밀치고 방을 나갔다. 에밀리는 화난 얼굴로 우리를 노려보았다. 엄마, 왜 나를 입양하지 않았어? 우리 엄마는 말을 잘 찾으려고 애쓰니까 엄마가 그 말을 알아듣는다. 상속권도 있어야 하는데 엄마가 행동하지 않아서 억울해. 끔찍하지 않니? 엄마가 에밀리에게 조용히 중얼거렸다. 억울해, 너무 잔인해. 헝클어진 머리로 오는 소리는 누구에게나 두려움을 심어줄 만큼 강렬했지만 변호사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당연한 것처럼 왜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거지? 난 아빠의 친자식이니까. 에밀리가 화가 나서 나한테 손을 뻗었다고 말하자마자 넌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 생각했어. 내가 거기 없었다고 해도 아빠는 에밀리의 성격 때문에 같은 결정을 내렸을 텐데. 내가 반박하기 전에 변호사가 조용히 개입했습니다. 에밀리는 그런 행동을 자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연락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부드럽게 경고했습니다. 에밀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의 언급으로 진정됐고 도둑질과 같은 경미한 범죄에 전력이 있는 그녀는 경찰의 언급에 민감했고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다시 말을 하려 했습니다. 에밀리는 불만스러운 듯 혀를 차며 방을 나갔습니다. 1년 후 상속 절차는 순조롭게 완료되었습니다. 에멀리와 제이슨은 처음에는 강하게 저항했지만 변호사의 능숙한 처리로 인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에멀리에게 약간의 돈을 주었지만 이에 대해 실망스럽게 논평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이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들의 돈에 대한 탐욕스러운 태도는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우리 친척들은 충격과 실망에 빠졌다. 어느 날 아내는 아빠를 잃고 엄마가 우울해서 엄마와 딸을 데리고 즐거운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사랑하는 손녀와 함께한 시간이 그녀를 밝게 해줬어요. 엄마 와서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어때요? 제가 청혼했지만 그녀는 잘 망설였어요. 에밀리가 가끔 올 수도 있어요. 에밀리는 돈 때문에 여기 잠자리에 들 뿐이에요. 엄마가 망설이는 건 아니었어요. 에밀리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체할 수 없는 딸이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 가면 에밀리가 다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면서 에밀리를 집으로 데려가면서 어머니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보통 비어있는 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집 차고에 조심스럽게 차를 주차하고 차에서 내려 입구를 향해 걸어가는데 갑자기 차가 우리를 향해 돌진해 왔어요. 앞장서던 딸 조심하세요. 본능적으로 소리쳤어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어요. 차를 간신히 피하다 아야 고통스러워 신음하다 다행히 차가 나를 스쳤지만 화단에 내동댕이 쳐졌다. 차는 결국 차고 입구에 부딪혀 멈췄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괜찮냐고 묻자 아빠. 엄마는 떨었다. 입구에서 놀라움과 걱정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어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사고의 원인은 제이슨이었고 경찰에 더 불악으로 착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희망은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다. 에멀리는 놀라서 나를 다시 쳐다보았다. 누군가가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을 기꺼이 포기한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나에게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으니 엄마는 유산이 그들에게 가야 한다고 말했어. 그게 바로 부모가 해야 할 일인데 에밀리는 말이 끝나지 않아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아빠의 모범을 따라 일찍 유언장을 만들었어요. 불행하게도 제가 가져야 할 유산은 더 이상 엄마에게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에 에밀리는 떨면서 초조함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는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를 숨기려고 목소리를 높여 $500만 나눠주라. 내가 단호하게 거절했을 때 그렇지 않나 분노에 찬 에밀리가 내 옷깃을 잡았다. 최소한 절반은 주어야 한다. 결국 나는 너의 친동생이다. 에밀리는 계속 비정상적으로 크게 비명을 질렀다. 상속 재산에 대한 이유가 있지만 그 욕심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동정심을 가지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내가 그녀에게 침착하게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에밀리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고 그 순간 그녀는 내 목에 손을 뻗었습니다. 에밀리가 외치는 소리에 뭐 하는 거야? 간호사 호출에 의해 호출된 간호사들이 에밀리를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어머니는 에밀리를 보호하려는 듯 했지만 에밀리는 차가운 말만 퍼붓고 떠났다. 어머니가 병에 걸리셨고 몸이 약해져서 고통을 겪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우리는 교통과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명히 분노한 에밀리는 아마도 어머니에게서 들었거나 아내가 부탁하러 왔을 때 아내를 만났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에밀리가 내 휴대폰으로 연락했어. 이제부터 우리가 모실게 엄마 더 이상 올 필요 없어. 무슨 소리야 갑자기 난 이미 결정했어. 깊은 고민을 하고 있어. 아픈 사람을 돌보는 건 커녕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 에밀리에게 엄마의 돌봄을 맡기다 급히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했다. 놀랍게도 제이슨은 돌봄 경험이 있고 엄마는 지금은 생활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안도했지만 엄마는 갑자기 구급차를 타고 급히 병원으로 갔다. 원인은 약 복용 실수였다. 가족들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고 엄마는 심하게 약해진 것을 발견했다. 나는 아내에게 엄마와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하고 즉시 우리 집으로 갔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엉망이었고 엄마는 더 이상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냉장고는 비어 있었고 에밀리는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도우미를 해고한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에게 기대를 한 것이 후회되고 확인했을 때 분노를 느꼈습니다. 금고는 엄마 통장에서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다행히 유산 계좌는 다른 곳에 보관해 두었지만 생활비로 남겨두었던 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재빨리 모아 통장 카드와 도장을 챙겨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한테 다 설명하고 다음 단계를 의논하려고 에밀리는 엄마가 통장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 같아 어렵게 중얼거렸는데 약 실수를 언급하자 엄마는 제이슨이 준비한 거라고 하셔서 표정이 어두워졌다. 더욱이 엄마 에밀리를 그 집에 더 이상 들여보내지 않는 게 낫다. 존 엄마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나는 더욱 걱정을 표했다. 내가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집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엄마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엄마 반응 보고 따뜻하게 제안했다. 같이 살자, 새집 짓자, 거기서 같이 살자. 이 말에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펑펑 울기 시작했지만 이내 엄마의 상태가 악화되어 의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났다. 엄마의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에밀리의 행동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귀중품이 모두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엄마의 유산을 받을 권리, 그녀는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오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엄숙하게 발표한 유언장을 살펴보고 유언장 내용이 공개되는 순간 유언장 봉인을 떼었습니다. 에밀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고 충격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외쳤습니다. 에밀리는 유언장에 당신은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제이슨이 그의 분노를 보여주며 요구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녀는 그녀의 딸이므로 우리를 속일 수 없습니다. 이제 제이슨은 화가 나서 테이블을 두드리며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제이슨이 엄마에게 무슨 짓을 한 건가요?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는데 왜 평소 약을 잘못 먹었는데 제이슨은 무시하듯이 그건 상관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존, 제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아파트 대출금을 갚을 수 없어. 이제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 에밀리는 어머니의 죽음을 듣고 바로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화하기 전에 달걀수를 세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 에밀리는 그녀를 숨길 수 없었어. 절박한 것은 정말 변호사를 압박할 만한 것이 없었지만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예라고 확인했습니다. 변호사가 의무지분의 법적 측면을 설명했다는 유언장은 그대로이며 에밀리가 철회하고 허가 없이 매각한 금액을 공제한 후 밝혀졌습니다. 상속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 제가 변호사와 미리 논의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에멀리는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엄마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도적으로 에멀리에게 이 사실을 실제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엄마의 재산 대부분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딸들에게 살아있는 선물로 주어졌는데도 유산은 꽤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밀리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빠의 시간에 불만을 표출했다. 나는 얼마나 불효한 일도 하지 않고 남의 것을 착취만 하는 에밀리에게 강한 원한을 품었다. 이 요구에 따라 비용을 충당하겠습니다. 에밀리는 몸을 떨었고 안색이 변했어요. 영수증 없이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그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요. 에밀리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이슨은 상황을 흔들기 위해 부드러운 목소리를 사용하려 했어요. 부탁해요. 존, 들어보세요. 당신의 여동생이 정말 문제에 빠졌죠, 맞죠? 이제 도움의 손길을 뻗는 게 좋지 않을까? 미안하지만 그 요청은 내가 직접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제이슨은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한동안 말문이 막혔다. 솔직하게 인정했다. 나는 심한 대우를 받았다. 언니가 오랫동안 해줬던 일들에 지금은 만족감도 들지만 너희 남매 맞지? 조금이라도 협조해 줄 수 없겠니? 그때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상속은 에밀리의 몫이었을 텐데 그때는 무슨 말이야? 그 사람 잘못이야. 계획이 틀어졌어. 새 차를 사기로 했는데 지금은 수리할 만큼밖에 얻지 못했어. 에밀리가 당황해서 그를 막으려고 했지만 너무 늦었어. 그 말이 심각한 의미를 갖고 있어. 사기 행위처럼 들림. 그게 뭐야? 불법이라고 설명하고 사전 녹화에 대한 동의를 얻었습니다. 제이슨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얼굴이 창백해졌고 저는 그 사고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굳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 사건입니다. 그 순간 에밀리는 제이슨을 흔들며 괴로워 소리쳤다. 이 바보야. 이제 우리가 어떡하지? 이게 다 내 잘못이야. 결과적으로 제이슨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과거의 위법 행위도 밝혀져 에밀리는 미성년자로 보였지만 체포되었다. 공범 그녀는 아파트 비용 때문에 고민하고 친척들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나는 그 모든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한 일을 계속했고
주식 배당의 작은 기쁨에 대한 기대에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 막 중학교 졸업한 사람을 위해 왔어요. 그 씁쓸한 말에 직면해서 동생 결혼식 장소는 구석에 있는 테이블에서 정해졌습니다. 가족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조용히 결혼식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중 곧 연설 시간이 다가오자 동생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병원 원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올라오시더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시더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나를 돌아보시며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하셨다.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신부의 표정이 하얗게 변한 고마움 신부를 당황하게 한 바로 나. 내 이름은 에밀리 힐튼. 현재 34세 미혼. 어릴 때 미국에서 자랐고 중학교 졸업 후 발을 디뎠다. 새로운 배움의 장으로 독일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낯선 땅에서 내 삶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시작했지만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축복받은 성장의 기회와 알 수 없는 경험들로 가득했고 다른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독일의 대학 교육 시스템을 선택하여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독일의 의과대학에 진학하여 의학 분야에서 경력을 쌓기를 열망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육체적으로나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가족과의 전화와 친구들과의 교류가 저를 지원하고 졸업 후에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독일에서 의료 연수생으로 일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되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단계와 엄격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독일에서 의사라는 꿈을 향해 부단히 노력했고 혹독한 수련과 오랜 세월을 딛고 마침내 의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본격적인 의사로서 환자의 건강을 지원합니다. 부모님 외에 독일 의료기관에서 나와 함께 의학의 길을 걷고 있는 동생도 있습니다. 동생은 미국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성격 덕분에 패스로 큰 인기를 끌었던 최근 그 사람에게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이 연하의 사람과 사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결혼에 별로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꽤 놀랐습니다. 야코는 여전히 내 동생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내 마음을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인가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사실 제가 일하는 병원의 간호사입니다. 그녀는 다른 부서에 있는데 어느 날 서로 친구가 그 후 우리를 소개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점차 매력을 느끼고 솔직하게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자신은 결혼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지만 그 사람은 결혼을 정말 원했고 그 열정이 결국 나를 흔들어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그때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빠는 성격이 털털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쉽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오빠의 소식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유쾌한 성격을 포용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여성이 가장 적합한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소식은 제가 독일에 멀리 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의 결혼식 날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형이 미리 날짜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미리 회사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고 장기간의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다가오자 휴가를 좀 더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리고 공항에서 나를 데리러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집에 온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전화와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지만요. 직접 만났고 부모님과 저는 재회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부모님을 찾은 후 재빨리 합류하여 부모님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긴 휴식 시간이 있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간의 휴식을 마치고 부모님 집에서 잠시 쉬려고 부모님을 방문한 날이 왔습니다. 형과 그의 여자친구는 전에도 만났고 다시 만나서 반가웠지만 저는 형의 여자친구를 처음 만났습니다. 제시카는 나보다 4살 어린 30살이고 겉보기에는 젊지만 확실히 오빠가 말했던 독립심과 강인함을 갖고 있었고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함께 식사하기로 했다. 다른 하나는 최고급 레스토랑인 A커트를 선택했는데
평소의 박람회보다 맛이 좋았고 식사에서의 미스피어가 매우 조화로웠고 저에게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시카는 첫 만남의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미소, 그녀의 외모는 언뜻 보기에 약간 강한 의지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전에 느꼈던 걱정은 쓸데없는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내 동생이 결혼하기로 선택한 여자를 만난 것은 내가 마음속으로 느꼈던 소소함과 여유로움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집에 돌아와서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을 즐기고 미국의 독특한 풍경을 마음껏 감상했습니다. 내가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하나하나 맛보며 즐겼습니다. 맛있는 음식에 감질나는 요리에 나도 모르게 손이 가게 되었고 거의 매일 책을 읽게 되었고 동생의 결혼식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다. 동네 유명 미용실을 방문하여 가지런한 머리를 하게 되었다. 오랜만에 손질과 잘라 예식에 어울리는 드레스를 골랐다. 내 소원을 담은 축의금 봉투와 여러 가지 준비에 분주한 바쁜 하루가 지나고 어느새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이른 아침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하고 옷차림 비프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식 부모님과 함께 기대 반 설렘 반으로 결혼식이 거행될 장소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전날 밤까지 잠을 못 자고 다음날 아침 행사장에 도착하자 웃는 얼굴과 수다스러운 사람들이 우리를 맞이했고 행사장은 특히 축하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제 동생과 제시카가 일하는 병원에서 의사와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평소에 태도 안녕 와줘서 고마워요. 그날에 어울리는 활짝 웃으며 말하며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존 턱시도 잘 어울리네요. 고마워요. 에밀리 그 드레스도 예뻐요. 고마워요. 나 이래저래 준비 중이에요. 아침부터 곧 시작되는 행사 때문에 긴장되시나요? 글쎄요. 제 상사와 동료들이 오고 병원 원장님도 일부러 나타나시려고 가는데 뭔가 잘못될까봐 걱정되는 것뿐이에요. 당신과 제시카 모두에게 영광이에요. 감독님 오실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일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격려해줬어요. 아직도 긴장한 모습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시카가 어떤 웨딩드레스를 선택했을지 너무 궁금했는데 언니 식전에 너무 간섭하지 않고 식전에서 처음으로 눈부신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식전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시작되자 오빠와 제시카가 늠름하게 입장하자 우리는 조용히 행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 감성적인 웨딩송이 흘러나오고 드레스를 입은 제시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정말 아름다웠다. 빛처럼 반짝이는 드레스와 존재감이 숨막힐 정도로 존재감이 모든 이들을 사로잡았다. 결혼식은 단 한마디도 없이 진행된 결혼식 내내 행복한 표정이 돋보였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것을 모든 참석자들은 축복의 마음이 담긴 따뜻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리셉션장으로 이동이 시작되자 가슴이 벅차오르고 리셉션의 시작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식전 여운을 만끽하며 부모님과 함께 가족의 일원으로서 행복해하는 동생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던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리셉션이 시작될수록 기대감이 커지고 우리 마음도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행사장 스태프가 정중하게 안내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줄을 선 손님들을 천천히 리셉션 홀로 향했고 부모님들은 우리 좌석을 찾기 시작했고 테이블 위에 이름표가 준비되어 있었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찾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자리에 앉은 부모님과 함께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내 이름이 적힌 테이블을 찾으며 기대를 가지고 검색했는데 놀랍게도 내 이름이 적힌 테이블은 없었고 결국 부모님 이름이 적힌 테이블만 몇 번이고 확인함. 손님 명단에서 내 이름을 확인하려 했으나 찾을 수가 없어 혼란과 불안을 안고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직원에게 다가가 내 이름이 빠졌다고 알렸다. 이 말을 들은 직원은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라고 말하며 행사장 모퉁이에 있는 특정 테이블로 안내했는데 거기에는 나를 위해 예약된 것이 분명한 단 하나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좌석을 본 순간 나는 상황이 얼마나 특이한지 절실히 깨닫고 그 안에 얼어붙었습니다. 놀란 부모님의 얼굴에는 엄숙한 표정이 나타났고 특히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아버지는 도대체 왜 에밀리의 자리가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았는지 어쩌면 행사장에 예상보다 좌석이 부족해 에밀리가 그럴지도 모른다.
결국 유일한 여유인으로 별도의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도 신랑인 우리 아들이 여동생을 눈에 띄지 않는 1인석으로 안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할 날에 존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에밀리가 이렇게 고립된 건 축복이야. 너무 슬프다. 혼자 앉아있는 건 너무 외롭다.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유쾌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괜찮아. 정말 무슨 실수인가 봐요. 난 혼자 있어도 괜찮으니 둘이서 저 테이블에서 리셉션을 즐겨라. 난 여기서는 괜찮을 거야. 부모님은 조금 안도하신 것 같으나 완전히 납득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따라 혼자 남겨진 자리로 가셨어. 지정된 외로운 자리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테이블은 다른 테이블과 크기는 같지만 넓었습니다. 나 혼자 앉았기 때문에 네스프레소와 공허함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현장 직원들도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가끔 내 외로운 테이블을 보고 놀라거나 당황하는 소리를 내거나 다른 참석자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서로 속삭이곤 했다. 나는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 머물렀다가 리셉션이 시작되었다.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MC가 진행을 맡아 축사, 건배 등의 예식은 주변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감싸고 따뜻한 분위기에 감동받았습니다. 혼자라는 사실도 잠시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요리가 나올 때마다 정말 축하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케이터링 직원들은 제가 혼자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얼굴에 놀라움을 표시했지만 금세 태도를 바꾸고 정중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날 제공되는 요리는 하나하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혼자 즐길 수 있을 만큼 맛있는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내 외로운 자리를 계속 지켜보셨지만 나는 환한 미소로 그 걱정을 풀려고 애썼다. 1년의 의식과 축복으로 피로연은 활기가 넘쳤고 함성소리가 터져나왔다. 신랑 신부가 로맨틱한 케이크 커팅을 하고 모두의 환호를 받으며 다음 행사로 넘어가기 위해 부부는 잠시 자리를 뜨고 하객들은 테이블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변의 떠들썩한 모습을 관찰하며 청량음료를 마시는 나의 테이블. 시간이 흐른 후 새 옷을 입고 입장한 신랑 신부. 레이스의 드레스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웨딩드레스와는 또 다른 매력을 선보였다. 다음으로 시작된 것은 바로 라운드형 테이블이었다. 신혼부부는 손님들 한 명 한 명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고 동생과 새 파트너는 미소를 지으며 각 테이블을 방문하며 상사, 친구들과 함께 따뜻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국 그들은 부모님 테이블로 가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거리가 멀어 구체적인 단어를 들을 수는 없지만 멀리서 보면 알 수 있는 말은 부모님이 대화를 마친 후 표정에 어느 정도 엄숙한 표정을 짓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과의 대화를 마친 후 동생은 뭔가에 눈에 띄게 황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침내 신랑 신부 바쁜 와중에도 내 테이블로 온 존은 나에게 뭔가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에밀리, 왜 여기까지 앉아 있는 거야? 엄마 아빠는 테이블에 있는 널 보지 못해서 걱정하고 계셨어. 칼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그에게 설명했어. 모든 일이 사실은 부모님 테이블에 자리가 없어서 웨딩 스태프에게 물어보니 이 자리로 안내해 주셨어요. 참석자 수로 인해 혼선이 있어서 자리가 맞지도 않고 자리도 안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이야기를 듣는 또 다른 이유는 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아니, 손님 수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무슨 실수인가? 혼자 식사하는 게 외로울 텐데 직원에게 물어볼게. 엄마한테 옮겨도 될까? 그리고 댄스 테이블. 그가 직원을 찾으러 떠날 때 여기서 잠시 기다려줄 수 있니? 제시카는 조롱하는 미소로 나에게 얼룩을 졌다. 에밀리, 그들은 중학교 중퇴자만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았어.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 귀하와 같은 학력을 가진 사람을 정말로 초대하고 싶었지만 귀하가 존의 여동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못해 귀하의 이름을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우리가 중퇴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초대장을 보냈다는 사실만 감사해야 합니다. 가족들, 그래서 눈에 띄지 않도록 옆으로 자리를 내어줬어요. 배려를 아끼지 마세요. 결혼식 때 쓸데없는 짓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제시카의 거친 말에 멍하니 내가 의도적으로 한적한 1인석에 앉혔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저 어이가 없었다. 계획의 충격을 감출 수 없었지만 더욱이 그녀의 노골적인 적개심에 놀랐다.
실례지만 중학교 자퇴란 정확히 무슨 뜻인가? 당신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당신이 말하는 내용으로 볼 때 당신이 의도적으로 내가 혼자 앉도록 준비했다고 가정하는 것이 옳습니까? 내 질문에 대한 제시카의 반응은 점점 더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압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루하게도 나는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혼자 앉힐 계획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우리는 당신이 전혀 참석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뻔뻔스럽게 당신이 오겠다고 발표했을 때 우리는 좌석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말 안 할 테니 여기서 조용히 하세요. 마지막 멘트는 그냥 제시카의 감정이 고조되고 그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지면서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주변 손님들도 한결같이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기 시작해서 긴장감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없이 떠나는 나의 모습을 보며 묵묵히 그 자리를 떠났다. 제시카는 조롱하는 콧소리를 내며 자신있게 다른 테이블로 걸어갔다. 형준이 아픈 표정으로 돌아오자 직원들에게 확인한 사항을 확인하려 했지만 지금은 자리를 바꿀 수 없다. 에밀리 정말 미안해요. 미리 다 확인했어야 했는데 이렇게까지 물들여서 미안해요.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표정이 새겨져 있었어요. 나 혼자라면 괜찮아.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내 주위에 있고 나는 긴장을 풀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제시카가 이미 다른 테이블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자네 얼굴은 여전히 나에 대한 걱정을 나타냈지만 그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참석해야 했고 머뭇거리며 제시카의 테이블로 향했고 리셉션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행사 시간 연설. 이 중요한 연설은 신랑 신부가 일하는 병원장께서 하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로버트입니다. 지금은 종합병원장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축하하는 멋진 날입니다. 제시카와 존의 결혼 전은 두 가족 모두와 이 즐거운 시간을 공유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두 부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존은 레지던트 이후 10년 넘게 우리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의 재능은 그의 의학적 기술과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보여주는 따뜻함으로 인해 오늘날까지 존경을 받고 있으며 그의 신뢰성은 동료들로부터 끊임없는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제시카는 그녀의 대담한 태도와 실질적인 자기주장으로 그녀의 신속함과 세심한 관심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작업은 존의 온화한 성격과 제시카의 강력한 지원으로 우리 환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짓는 집은 분명히 행복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대한 축하 행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몇 년 전 해외여행 중 존의 여동생 에밀리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넘어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에밀리는 의학적 통찰력과 신속한 행동으로 우연히 지나갔고 빠른 의사 결정과 의료 없이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행복한 순간에 병원 운영에 헌신하고 병원 성장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시카와 에밀리는 이제부터 에밀리와 가족의 유대가 깊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며 제스는 이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을 위해 기도와 축복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사람의 앞날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로버트 박사의 따뜻한 연설 이후 두 사람의 밝은 미래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색이 창백해진 제시카를 돌아보며 그의 말을 깊이 반성하는 듯 행사장 전체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을 겪은 듯한 표정을 짓는 충격은 의심할 여지 없이 로버트 박사와 나 사이에 예상치 못한 연결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제시카는 내가 이제 막 중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을 오해한 것 같아 공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공개연설에서 그녀의 신뢰에 대해 저는 조금 전 좌석 순서가 약간 어긋나서 어색한 분위기를 조성했을 수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로 인한 중얼거림으로 인해 제 개인적인 경험이 그런 상황에서 언급될 줄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고 폭로에 대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솔직히 감독님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릿해졌고 감독님의 말이 귀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이 급히 떠올랐다. 몇 년 전 휴일, 기분 전환을 위해 시내를 걷던 중 갑자기 미국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내면의 패닉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경꾼들의 도움으로 응급 절차를 완료한 후 그 남자를 내가 일했던 병원으로 이송했고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그의 진단과 치료를 즉시 시작했고 검사 결과 그가 위험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다행히 그 남자는 회복되었고 치료를 위해 한동안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이 남자는 제가 알게 된 로버트 박사였습니다. 나중에 그가 머무는 동안 로버트 박사와 나는 몇 차례 대화를 나눴는데 그는 자신이 미국에서 의사였으며 최근에야 고인이 된 아버지로부터 병원을 물려받아 원장이라는 새 직책을 맡았으며 확장하고 싶은 열렬한 열망이 있었고 병원을 더욱 발전시키십시오. 우리는 또한 다른 많은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우리는 같은 의학적 길을 가고 있지만 당신의 빠른 응답과 정확한 치료 기술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 감사를 받아주세요. 로버트 박사님. 제가 프로페셔널함을 보여줬고 독일에 머무는 동안 감사의 표시로 저를 여러 차례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셨고 그 이후로 로버트 박사와의 교류는 중단되었고 옛 추억에 빠져 있는 동안 MC는 열성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희미해졌습니다.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지만 홀의 긴장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일부 하객들의 멍하니 쳐다보는 소리와 조용히 하는 소리가 들렸고 축하 분위기가 완전히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계속되었지만 MC의 활기찬 안내 방송은 다소 어색한 느낌이 들었지만 여전히 결혼식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다 나가고 양가 식구들만 남게 된 후 제시카는 자신이 초대한 손님들을 어색하게 배웅하며 눈에 띄게 감동적이었다. 갑자기 형이 침묵을 깨뜨렸다. 미안하지만 하기로 했다. 제시카와 결혼하지 않겠다는 갑작스런 발표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우리는 움직일 수 없었다. 뭔 말을 하는 거야. 농담이야. 그렇지. 결혼식을 마치고 지금까지의 일이 뭐였는지 무엇을 할 계획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줄 사람과 같은 지붕 아래서 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제시카는 눈에 띄게 흔들리며 필사적으로 논쟁을 벌였지만 그건 큰 오해입니다. 에밀리가 거기 앉아있던 것은 순전한 실수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거친 말 농담이라면 용서해주세요. 웃어 넘길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결혼식을 치렀지만 조는 칼리에게 대답했어요. 안타깝게도 그건 오해가 아니에요.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당신의 대화를 들을 수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을 뿐일지도 모르죠. 감독님이 연설에서 지적하신 것 결혼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전액 부담할 텐데 혼인서약서에 서명을 못해서 아쉽네요. 제시카는 눈물을 흘리며 동생에게 매달렸지만 그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상황은 일이 마무리되고 하루가 끝나면 의논하자고 오빠와 물론 부모님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했지만 내 마음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런 고민을 하며 행사장을 떠났는데 놀랍게도 로버트 박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오랜만이에요. 당신이 존의 여동생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세상이 너무 작아서 형은 항상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당신의 진료소의 따뜻한 지원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곳이 당신이 운영하는 병원인 줄도 몰랐습니다. 로버트 박사님, 오늘은 약간 후회하는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진료 중에 갑자기 당신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 말은 놀랐을지 모르지만 제시카가 하는 말이 너무 과해서 그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시고 있지 않으셨다니 정말 감동이고 격려입니다. 네, 물론이죠. 당신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희 병원을 방문해 주시면 기쁘겠습니다. 병원이 더욱 확장되었고 환영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두 팔 벌려 엘이 그의 초대에 사려 깊고 조심스럽게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초대를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독일에서의 생활에 이끌렸고 환경이 저에게 매우 잘 맞는다고 느낍니다. 제 마음은 독일에서 계속 생활할 생각이 있습니다. 내 미래를 공유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망스럽긴 하지만 여기 미국 항공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방문하신다면 귀하의 미래에 행운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미국 다시 한번 로버트 박사님이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남긴 그 말과 함께 식사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나는 그 문제에 깊이 관여했다고 여겨 참석을 요청받았습니다. 형은 확고한 결정을 내렸으며 제시카의 말과 행동을 싫어했던 부모님도 제시카를 설득하여 결혼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제시카를 위해 서포터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자신의 행동이라 포기하고 제시카가 내가 탈락자라고 오해한 것은 주니어를 마친 후 오빠가 제시카에게 너무 단순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결국 받아들여야만 했던 상황이다. 하이 언니는 외국에 나가서 그 이후로 계속 생활하고 있다. 그런 대략적인 설명은 제시카가 학업을 중단하고 해외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실제로 인사를 나누었을 때 내 배경이나 현재 상황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제시카는 파혼 후 의사였다. 제시카의 직장에는 신랑의 여동생이 파혼을 꾀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며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상황은 사직을 강요당할 정도로 악화돼 결국 복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때 오빠에 대한 소문이 떠돌던 중 오빠는 신경 쓰지 않고 일에 집중하기로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빠에 대한 소문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일상이 점차 평안해지기 시작했다. 결혼이 정말 나에게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의무에 전념하고 있으며 의료계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에 깊은 기쁨을 느끼며 그의 눈은 열정으로 불타올랐다.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는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병원을 갖는 꿈을 나에게 공유했습니다. 이곳은 사치보다 편안함이 우선하는 작은 클리닉이 될 것이며 각 환자와 1대1로 진지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쫓고 있는 중이라는 말을 듣고 저는 독일로 돌아와서 일상생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의 하루는 바쁘지만 알차고 대인관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점차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의 미래와 열정에 대해 나는 일에 익숙해지면 내 앞에 있는 인내에 마음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지만 형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초심자의 정신을 항상 기억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대화에 온 영혼을 투자했습니다. 나는 일상의 분주함에 휩싸여 기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익숙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람 지금부터 저에게 깊은 성찰의 순간이자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위브이 앞으로도 각자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분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머니 여기 너무 더워요. 저 방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안 할 거예요. 쇼핑할 계획이 있어요. 당신은 여기 남아서 집을 지켜야 해요. 앨리스의 딸이 할머니와 함께 방을 나가려고 했지만 일요일에 앨리스가 일할 때 부드럽게 밀려났어요. 그녀는 시댁에 의존해서 지켜봐야 해요. 평소 유치원에 다니는 5세 딸은 할머니에게 맡겨져 제대로 돌볼 생각이 거의 없는 듯 딸이 들어간 방은 이전에 아버지가 쓰던 방으로 지금은 거의 간병인으로 쓰인다. 아이들이 놀만한 물건도 전혀 없는 수납 공간, 설상가상 큰 창문이 달린 2층 방은 이날 창문을 열어두었는데도 숨막힐 정도로 더웠다. 95도가 훨씬 넘는 그런 상황에서 할머니는 딸을 닫았습니다. 행복하게 에어컨 리모컨을 꼭 쥐고 이제 에너지를 아껴야 할 시간이네요. 할리사 눈에 할머니는 주저없이 에어컨 끄기 버튼을 눌렀고 문은 쾅 닫혔고 딸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잡지 더미로 막았습니다. 저는 32살이고 시댁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 프레데릭은 3살이고 선배이고 그 이후로 5살 딸 나탈리입니다. 나탈리는 아주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안타깝게도 돌아가셨고 이제 시어머니와 딸 샬롯은 가족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샬롯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샤를로테는 진짜 자매들처럼 잘 지내고 자주 만나서 사이도 좋은 편인데 가장인 시어머니와는 사이가 좋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깊이 사랑하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프레드릭과 결혼해 아들을 훔쳤는데 내가 여자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에도 시어머니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왜 여자가 손자에게 마음을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실망스러웠다. 뱃속의 아기에게 닿을 정도로 거친 말투 충격의 말을 잊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반론을 할 수가 없었다. 엄마 새 식구를 손자, 손녀 너한테는 소중할 텐데. 프레드릭이 엄마를 꾸짖었지만 엄마는 최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후회하는 기색 없이 심술궂어졌다. 최근 형수 샬롯이 우리 집으로 특별한 여행을 떠났다. 앨리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가 샬롯이 과거의 사건 때문에 진심으로 사과하기 위해 특별히 우리 집에 방문했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프레드릭과 샬롯이 시어머니의 냉담한 태도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어린 나탈리 모두를 귀찮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여러 번 말을 듣지 않고 맞벌이 부모로서 우리 관계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탈리를 시댁에 맡겨야 할 때도 있지만 시어머니의 일상적인 행동을 목격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프레드릭이 더운 여름날 에어컨이 없는 방에 개를 방치하여 개를 거의 죽일 뻔했다고 프레드릭이 나에게 말한 후 그녀를 완전히 믿으십시오. 개가 그런 신랄한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불편하지만 시어머니의 불쾌한 말에 항상 나를 변호하는 것은 샬롯이다. 엄마는 앨리스를 비난하지 마라. 여름에 에어컨 비용은 그렇지 않다. 아깝네요. 우리 모두가 한 방에 묵는다면 한 방이면 충분하고 게다가 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불을 켜두는 것 외에는 그렇지 않나요? 그렇군요. 어제는 TV를 시청하지 않고 켜두었고 목욕 후에 잊어버렸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하라고 남들에게 말하기 전에 화장실과 탈의실에 불을 끄는 것은 시어머니의 문제적 행동을 알면서도 시어머니가 불평을 중얼거려도 한동안은 바뀔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명심해야 한다. 샤어러트는 항상 네털리를 기꺼이 돌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샤어러트는 야근을 거의 하지 않는 회사원이며 항상 기꺼이 네털리를 돌봐줍니다. 네털리는 3살 때부터 어린이집에 다녔기 때문에 우리는 시댁에 의지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남편과 저는 야근을 자주 하고 주말에 직장에서 갑자기 우리를 불러내는 경우가 있어서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일요일에는 7월 말 특정 일요일에 시댁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남편 프레드릭은 일을 해야 했고 나탈리의 보살핌은 시어머니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좋은 여자가 되세요. 프레드릭을 배웅한 후 알았습니다. 나는 네털리에게 시댁으로 향하면서 할머니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나탈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할머니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항상 조용한 아이였다는 건 이해한다. 그녀가 내 지시에 따라 순종적으로 집에 들어가는 모습은 어쩐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전달한 것 같았다. 나탈리는 할머니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 것 같았다. 너무 슬프네요. 정말 죄송해요. 최대한 빨리 일 끝내고 나탈리 데리러 올게요. 그리고 오늘 열사병주의보도 있으니 몸조심하세요. 에어컨 일찍 켜고 수분 보충하시고. 나탈리는 그러지 마세요. 물 마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을 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께 이 말을 했더니 표정이 눈에 띄게 불쾌해졌습니다. 물론 이해는 되지만 제가 챙겨야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날이 너무 더운 날에 내 상황도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그녀의 말은 분명히 짜증을 전달했다. 미안해. 최대한 빨리 돌아올게 사과하고 심부름 빨리 끝내기로 약속하고 떠났다. 그리고 나탈리를 데리러 왔는데 돌이켜보니 나탈리를 떠난 지 3시간쯤 지나서 막 일을 마치고 시댁으로 향하던 중 시어머니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는데 나탈리가 통화 중이었습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아이의 휴대폰을 줬던 전화. 안녕하세요 나탈리. 제가 전화를 받을 때 괜찮아요. 엄마 무서워요. 나탈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했어요. 엄마 빨리 와주세요. 나 지금 통화 중이에요. 지금은 좀 더 버티면서 나탈리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긴급함을 느끼며 그녀 곁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을 때 나탈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순간을 되돌아보며 더 빨리 깨닫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모든 것을 알지 못했고 긴장된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가 나탈리에게 무슨 짓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어머니는 불안함을 느끼면서도 침착하려고 애썼습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뭔가를 감지한 나탈리의 눈물 어린 목소리 틀렸고 나탈리의 자세한 설명을 기다리지 않고 나는 도착하자마자 시댁으로 서둘러 가기로 결정했고 집에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쇼핑을 위해 나갔을 수도 있고 나탈리의 것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입구에 신발을 신어 그녀가 집에 왔음을 확인했고 1층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서둘러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프레드릭의 방이었던 문 앞에 잡지 더미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불길한 느낌으로 재빨리 잡지를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시어머니는 나탈리를 데리고 떠난 지 약 3시간 만에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집 앞에 주차된 구급차와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 그 안으로 끌려가자 그녀의 표정이 급격하게 바뀌었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구급차 근처로 서둘러 달려가며 소리쳤다. 그 순간 프레드릭도 도착했고 우리를 지나쳐가는 시어머니는 우리를 향해 소리쳤다. 구급차 샬롯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시어머니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실 의식을 잃은 구급차에 급히 들어간 것은 자기 딸 샬롯이었습니다. 샬롯은 어머니의 울부짖음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샬롯은 거기 누워있는 걸까요? 나탈리는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나탈리를 노려보았다. 시어머니가 막 말하려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분노가 끓어올랐다. 프레드릭이 끼어들었다. 엄마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 프레드릭과 맞닥뜨렸다는 말은 분명 당황스러워서 모른 척 시어머니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나탈리를 방에 가두고 에어컨을 껐던 건 너였지? 시어머니는 당황한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가 이전에 나탈리가 그녀에게 말한 대로 그녀의 반응이 더디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항적인 나탈리를 위층 방에 가두고 에어컨을 껐습니다. 위층은 집보다 더 더워요. 아래층의 방이 밀폐되어 온도가 95도 이상 치솟을 수 있어 5세 아이가 이런 상태에 방치되는 것은 위험했고 시어머니는 그 위험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나는 그 행위에 깊은 두려움과 분노를 느꼈고 시어머니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나탈리는 더위 때문에 방을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시어머니는 장을 보러 나갔고 그녀를 혼자 내버려 두었습니다. 다행히 나탈리는 무사했고 시어머니가 돌아서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나탈리가 있던 방에 에어컨을 끄고 대신 옆방의 에어컨을 실수로 껐던 것은 아마도 리모컨을 사용한 부주의한 실수였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가전제품을 부주의하게 다루며 리모컨을 다시 놓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거실의 TV 리모컨이 그녀의 방에서 발견되었고 에어컨 리모컨이 차에서 켜졌기 때문에 인접한 방의 리모컨이 뒤섞여 반환되지 않아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접한 방은 다음 사람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샬롯은 에어컨도 없이 습한 방에서 시간을 보냈고 구급대원이 환자와 동행할 사람을 요청했을 때 열사병에 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장 먼저 자원봉사했지만 프레드릭은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누가 책임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들이 강하게 꾸짖자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동요했고 프레드릭은 재빨리 구급차에 올라탔다. 샬롯을 붙잡아라. 나탈리가 대신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다. 법의 이기적인 말이지만 구급대원이 개입하기 전에 조용히 해주세요. 이 폭염에 에어컨을 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해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반성해야 합니다. 신뢰합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은 결국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구급대원이 혼났을 때에도 리모컨을 방에 꼭 다시 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항적이었고 이 여자와 대화하는 것이 무의미하게도 프레드릭과 샤를로트가 떠나는 구급차를 보고 시어머니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탈리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함께 타지 못한 시어머니는 나중에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서는 다행히 샬롯은 위독한 상태가 아니었고 4시 이후에는 평소대로 돌아왔고 다음 날 퇴원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로부터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댁의 프레드릭도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나탈리를 데리고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5살짜리 아이를 혼자 둘 수가 없어서 3인 가족이 함께 시댁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나탈리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로부터 심한 꾸중을 들었고 형수에게 사과하라는 강한 압력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 이 상황은 나탈리를 여기로 데려온 당신 잘못입니다. 샬롯에게 즉시 사과해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나탈리는 겁이 났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마세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반박했습니다. 화내고 얼굴 붉히며 조용히 해. 솔직히 이 아이는 볼 수가 없어. 나탈리가 열사병에 걸렸다면 다음 아이는 남자였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탈리를 붙잡고 분개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다다 시어머니가 잠시 흔들렸어요. 도전할 줄은 몰랐어요. 건방진 척하지 마세요. 앨리스 지금 당장 사과하세요. 샬롯이 개입했어요. 그만해요. 엄마가 나를 보호하려는 듯이 앞에 서 계시거든요. 더 심각하게 다치지 않은 것은 앨리스가 오지 않았다면 나탈리가 앨리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구급차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나는 훨씬 더 나쁜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샬롯은 어머니 앞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노로 화를 냈습니다. 법은 나탈리가 방에 갇혀 있다고 도움을 청했을 때 평소 딸의 폭발을 좋아하여 말문이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당황하여 그녀를 데리러 달려갔지만 나탈리의 이야기에는 어머니와 관련된 수수께끼 같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탈리 앞에서 리모컨을 누르고 있는데 나탈리는 옆방에서 큰 소리를 듣습니다. 논리적인 가정은 리모컨이 에어컨을 끄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이었지만 나탈리가 편안하게 시원했던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나탈리가 옆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고 언급했을 때 꺼진 것은 자기 방 에어컨이었다.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시어머니가 실수로 샬롯의 샬롯방인 옆방의 리모컨을 껐다는 것이 아닐까? 오랜만에 나갔다고 하더군요. 현재 소음은 샬롯이 이 생각으로 도움을 청하는 소리일까요? 비록 직감일지라도 나는 나탈리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나탈리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갈 때 리모컨의 파란색 버튼을 누르세요. 그녀는 나탈리가 방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그녀를 옆방으로 내보내 주었습니다. 그녀의 형수 샬롯은 바닥에 누워 있었고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몸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열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샬롯에게 물을 주고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쉬는 날 힘든 일로 인해 잠이 부족했던 샬롯은 겨우 잠을 자드나 무더위에 잠에서 깨어나 열사병 증세를 보이며 방을 가로질러 충전 중인 스마트폰이 닿지 않는 증상과 메스꺼움과 현기증으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에어컨 리모컨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녀는 힘을 모아 움직이려 했지만 침대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었다. 나탈리가 들은 소음은 샬롯이 침대에서 떨어지는 소리였고 에어컨을 켜자 천천히 방이 시원해지기 시작했다. 샬롯은 95도가 넘는 밀폐된 방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심각한 열사병에 걸렸습니다. 만약 나탈리가 그 소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샬롯은 들키지 않은 채 최악의 고통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은 척추를 오싹하게 합니다. 어린 나탈리를 이렇게 높은 온도의 방에 가두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그 상황에서 어른으로서 목숨을 잃을 뻔